여행의 기술,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장소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안내자는 윌리엄 워즈워스입니다.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영국 북서부에 호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적혀 있네요. 내가 이곳에 온 이후에는 어떤 시인도 있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1770년에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코크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거의 매일 산속이나 호숫가를 오랫동안 산책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많은 시골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느치처럼 걸었다. 느치는 비스듬하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벌레였다. 워즈워스는 이렇게 느치처럼 걸어다니면서 많은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그런 작품들 가운데는 나비에게, 뻐꾸기에게, 종달새에게, 데이지에게, 그리고 작은 애기 똥풀에게 등이 있다. 시인은 자연이 도시의 삶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치료하는 불가결한 약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이 무엇보다도 새, 냇물, 수서나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워즈워스의 시는 그 시에 영감을 준 곳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윈더미어, 라이덜, 그레스미어의 새로운 호텔들이 문을 열었다. 1845년이 되자 레이크 디스트릭트에는 양의 숫자보다 관광객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이름을 워즈워스셔로 바꾸자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시인이 1850년 80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진지한 비평가들은 자연을 자주 여행하는 것이 도시의 악을 씻어내는데 필수적인 해독제라는 워즈워스의 주장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조하고 있었다. 시인은 도시가 생명을 파괴하는 여러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비난했다. 사회 위기에서 우리의 지위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질투, 낯선 사람들의 눈앞에서 빛을 발하고 싶은 욕망, 워즈워스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들은 뚜렷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거리나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되는 것에 귀를 곤두세운다고 한다. 이런 혼잡하고 불안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고립된 농가에 사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다. 워즈워스는 떡갈나무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거나 허공에 금이 가듯 잎들 사이에 햇살이 비쳐드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좋아했다. 워즈워스는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바람직하고 선한 모든 것을 얻게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은 올바른 이성의 이미지로서 도시 생활에서 나타나는 비꼬인 충동들을 진정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워즈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그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에는 다소간 수능성이 있다는 원칙,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폭포나 산, 떡갈나무나 애기똥풀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의 정체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연의 유익한 영향에 대한 워즈워스의 주장 요체를 따르자면 생명이 없는 물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워즈워스의 시적 야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동물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워즈워스에 따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의 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냇물과 숲이 우거진 웅장한 골짜기를 구워보면서 바위 가장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의미심장하게 바꿀 수 있다. 절벽기에 있을 때는 왠지 품위 없게 느껴지는 근심이 있다. 반면 어떤 근심들은 절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신의 성격이 경쟁, 질투, 불안에 저항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자연과의 접촉이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우리는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연 속에서 보낸 사흘의 심리적 영향력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워즈워스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았다. 시인은 1790년 가을 알프스 산책 여행에 나선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도 알프스는 계속 워즈워스 안에 살아남아
기억 속에서 그것을 불러낼 때마다 그의 영혼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알프스가 그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남게 되자 워즈워스는 자연 속의 어떤 장면들은 우리와 함께 평생 지속되며 그 장면이 우리의 의식을 찾아올 때마다 현재의 어려움과 반대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 속의 이러한 경험을 시간의 점이라고 불렀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의 점이 있다. 이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점에는 재생의 힘이 있어 이 힘으로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가 높이 있을 땐 더 높이 오를 수 있게 하며 떨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의 19절입니다. 다음 이동할 장소는 시나이 사막이고요. 안내자는 에드먼드 버크와 성경에서 나오는 욥입니다. 오랫동안 사막을 몹시 좋아해왔고 미국 서부를 찍은 사진이나 큰 사막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끌린 끝에 나는 시나이 사막을 돌아다니기 위해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휴양지로 가는 전세 항공기를 예약했다. 워즈워스는 우리 영혼의 유익한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 풍경 속을 돌아다녀보라고 권했다. 나는 작아진 느낌을 얻기 위해 사막으로 출발했다. 시나이로 들어간 지 이틀 만에 나를 포함해서 12명이 속한 그룹은 생명이 없는 골짜기, 나무와 풀, 물과 짐승이 없는 골짜기에 이르렀다.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이 적절한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8세기 초에 절벽과 빙하, 밤하늘과 바위가 흩어진 사막을 보면서 느끼는 특정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은 숭고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또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영어로는 서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지프 에디슨은 광활하게 트인 시골, 개발되지 않은 넓은 사막, 첩첩이 늘어선 거대한 산맥, 높은 바위와 절벽과 넓은 물 앞에서 기쁨을 주는 고요와 놀람을 느낀다고 썼다. 영국의 시인인 힐테 브란트 제이콥은 숭고에 의해 정신이 고양되는 방식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이 귀중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물건들의 목록을 나열했다. 잔잔하거나 폭풍과 치는 넓은 바다, 석양, 절벽, 동굴, 스위스의 산맥. 또 다른 영국의 시인인 토머스 그레이는 알프스를 도보 여행했다. 숭고한 것을 찾는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는 여행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랑드 샤르트레즈로 올라가는 짧은 여행 동안 나는 10걸음 정도를 내디딜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탄성을 내지르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절벽도 아니요, 경류도 아니요, 낭떠러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와 시를 잉태하고 있었다. 새벽의 시나이 남부. 그렇다면 이 감정은 무엇일까? 이것은 4억년 전에 만들어진 골짜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 2300m 높이의 화강암 산을 통해 느끼는 감정, 1년의 가파른 협곡의 벽에 표시된 수천 년의 침식 흔적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것들 옆에 있으면 인간은 그저 늦게 나타난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숭고함은 우주의 힘, 나이, 크기 앞에서 인간의 약함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유쾌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도취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안락한 에일라트를 떠나 사막에 열광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무거운 배낭을 지고 아카바만의 해안을 따라 먼 길을 걷는 것일까? 그러다 화강암 바다, 뜨겁게 달구어진 자갈이 깔린 분지, 용암이 굳어버린 것 같은 산맥이 가없이 뻗어나가다 산정들이 강렬한 파란색 하늘의 가장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며 왜 절망이 아니라 환희를 느낄까? 한 가지 대답은 우리보다 강한 것이 모두 우리의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의지에 도전하는 것은 분노와 원한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애와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장애물의 도전이 고귀하냐 아니면 너저분하고 무례하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결함을 보고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굴욕은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의 의지가 도전받고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숭고한 풍경은 우리를 우리의 못남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익숙한 못남을 새롭고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숭고한 풍경이 가지는 매력의 핵심이다. 이것이 사막의 돌과 남극의 얼음 벌판에 쓰인 교훈이다. 그 교훈은 아주 웅장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초월한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러한 장대한 필연성에 복종하는 특권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다. 경외감은 어느새 숭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다. 시나이 산에서 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것 같다. 이곳의 산과 골짜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행성이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우리 손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즉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소멸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길가에 꽃과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을 때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구약에서 욥기가 가장 숭고한 책이라고 말했다. 의롭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신에게 왜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신은 그에게 사막과 산을 보라고, 강과 빙산을 보라고, 바다와 하늘을 보라고 명령한다. 숭고한 장소들이 이런 심각하고 다급한 질문에 답이 되었던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은 말한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놀라지 마라. 우주는 너보다 더 크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놀라지 마라. 너는 우주의 논리를 헤아릴 수 없다. 산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 보아라. 너보다 큰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세상이 너한테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 자체로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의 척도는 아니다. 숭고한 곳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하찮음과 연약함을 생각하도록 하라. 신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때 의로운 사람은 숭고한 자연 광경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 불공정하거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 숭고한 장소들은 일이 그렇게 풀리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삶도 똑같이 압도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태도로 가장 예의를 갖추어 우리를 넘어서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은 아마 자연의 광대한 공간일 것이다. 그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드는 사건들, 필연적으로 우리를 먼지로 돌려보낼 그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 이동 장소는 눈을 열어주는 미술에 대하여 장소는 프로방스고요. 안내자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어느 해 여름 프로방스에 있는 농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자는 권유를 받았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마르세유로 날아가 공항에서 작은 르노 자동차를 빌린 다음 나를 초대한 사람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생마르탱 드 크로 마을 외곽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내가 멈춘 곳은 올리브숲 가장자리였다. 나무들 속에 숨은 매미들이 내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숲 뒤에는 밀밭, 그 경계에는 한 줄로 늘어선 사이프러스. 그 우둔지들 위로 알피우 산의 들쭉날쭉한 산마루가 보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나는 주변을 훑어보았다. 특별히 찾는 것은 없었다. 맹수도 별장도 기억도. 내 동기는 간단하고 쾌락주의적이었다. 나는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다. 나를 즐겁게 해보아라. 나를 활기차게 해보아라. 이것이 내가 프로방스의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와 하늘에 던지는 소리 없는 도전이었다. 풍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나는 매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는 눈이 차갑다거나 설탕이 달다고 느낄 때처럼 어떤 장소가 아름답다는 것도 즉시 또 언뜻 보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느낀 매력이 바뀌거나 커질 것이라는 상상은 해보기 힘들다.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은
어떤 장소 자체에 내재한 특질들에 의해 또는 우리 심리의 내부 회로에 의해 결정이 나는 것 같다. 어쩌면 어떤 장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파악하는 감각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각 예술을 공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많은 예술 작품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프로방스의 하늘을 보라, 미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라, 올리브나무를 제대로 평가하라라고 말해주는 아주 섬세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어떤 새로운 단어를 여러 차례 들어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 의미를 아는 순간 비로소 그 단어를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일단 아름다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면 예술 작품은 자잘한 방식으로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곳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 2월 말에 프로방스에 왔다. 그의 나이 34이었으며 그림을 시작한 지는 불과 8년이었다. 나중에 반 고흐는 동생한테 파리에서 아를로 이사온 이유를 두 가지 댔다. 첫째는 남부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남부를 보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다. 반 고흐가 예술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믿게 된 것은 그 자신이 관객으로서 이런 힘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오면서 특히 문학과 관련하여 이 힘을 강하게 느꼈다. 그는 발자크, 플로베르, 에밀 졸라, 모파상의 작품을 읽었으며 이 작품들을 통해 프랑스 사회와 심리의 역동성에 눈을 뜨게 된 것에 고마워했다. 마찬가지로 그림 역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반 고흐는 자신에게 어떤 독특한 색깔과 분위기를 보여준 화가들을 칭송하곤 했다. 예를 들어 벨라스케스는 고흐에게 회색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주었다. 벨라스케스는 여러 점의 유화에서 이베리아의 수수한 실내를 묘사했다. 벽은 벽돌이나 침침한 석고였으며 더위를 막기 위해 덧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한낮에도 실내를 지배하는 색조는 바위 무덤 속 같은 회색이었다. 다만 이따금씩 덧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곳 또는 떨어져 나간 부분을 통해 들어온 밝은 노란색 빗줄기가 그 회색을 꿰뚫곤 했다. 어느 날 반 고흐는 점심을 먹다가 동생에게 완전히 벨라스케스적인 장면과 마주쳤다고 말했다. 내가 앉아있는 식당은 아주 묘해. 온통 회색이야. 그리고 블라인드를 통해 아주 좁고 아주 강한 햇살이 들어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햇살처럼 말이야. 주방에는 노파와 키가 작고 뚱뚱한 하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도 회색이야. 검은색, 흰색이야. 완전히 벨라스케스야. 만일 벨라스케스가 회색과 몸집이 큰 요리사와 거친 얼굴로 고흐를 안내해 주었다면 모네는 석양으로 안내를 해주었고 렘브란트는 아침의 빛으로 안내해 주었으며 베르메르는 사춘기 소녀들에게로 안내해 주었다. 그럼에도 반 고흐는 이전의 화가들이 프랑스 남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착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맑은 날이었다. 미스트랄이 불어오자 옆 들판에 밀 이삭들이 흔들리며 물결이 되어 번지고 있었다. 전날에도 나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정원 끝에 커다란 사이프러스 두 그루가 서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전날 밤 반 고흐가 그 나무를 그린 과정에 대한 글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발견이기도 했다. 그는 1888년과 89년에 사이프러스를 여러 차례 스케치했다. 반 고흐는 동생에게 말했다. 사이프러스가 줄곧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본 방식으로 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놀라워. 사이프러스에서 반 고흐는 보았는데 다른 화가들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는 사이프러스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나는 정원 끝으로 걸어가 몇몇 작품들의 도움을 얻어 사이프러스가 미스트랄 속에서 독특하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이프러스의 잎은 땅에서 위를 향해 밀고 올라간다. 더욱이 사이프러스의 줄기는 유난히 짧아 위의 3분의 1은 완전히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떡갈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줄기는 꼼짝도 않는 데 반해 사이프러스는 줄기 자체가 구부러진다. 나아가서 줄기의 둘레를 따라 수많은 곳에서 잎이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 축을 따라 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마치 여러 각도에서 불어오는 몇 개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프러스는 원뿔 모양이기 때문에 바람에 신경질적으로 퍼덕이는 불길을 닮았다. 반 고흐의 그림을 본 뒤에는 프로방스의 색깔에도 뭔가 특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론 골짜기를 따라 불어오는 미스트랄은 때마다 하늘에서 구름과 습기를 씻어내고 그 결과 흰색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순수하고 선명한 파란색만 남는다. 또 뜻밖에도 공기 중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프로방스에는 열대와 달리 나무, 꽃, 식물의 색깔을 축축하게 만들고 서로 뒤섞여버리는 뿌연 느낌이 없다. 따라서 구름 없는 하늘, 건조한 공기, 물, 무성한 잎들이 결합하여 생생한 대조를 이루는 원색들이 이 지역을 지배한다. 반 고흐는 농담의 배합기술을 벌이고 캔버스에 원색을 듬뿍 발랐다. 빨간색과 녹색, 노란색과 자주색, 파란색과 오렌지색 등 늘 원색의 대조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색을 배치했다. 그는 누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곳의 색깔은 미묘해. 녹색 잎이 싱싱할 때는 선명한 녹색이야. 잎이 타들어가고 먼지가 끼었을 때도 풍경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 그때는 또 다양한 색조의 황금빛이 깔리기 때문이지. 녹색을 띤 황금빛, 노란색을 띤 황금빛, 분홍색을 띤 황금빛. 그리고 이 황금빛은 파란색과 결합되는데 이 파란색은 또 물에 짙은 진보라색으로부터 물망초의 파란색, 코발트색, 특별히 맑고 밝은 파란색이 이르기까지 아주 다채로워. 나의 눈도 조일이 되면서 주위에서 반 고흐의 캔버스를 지배했던 색깔들을 보게 되었다. 집 옆에는 보랏빛 라벤더 밭이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란 밀밭이 있었다. 건물 지붕은 오렌지색이었고 그 뒤로 순수한 파란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녹색 초원에는 빨간 양귀비가 점점이 박혀 있었고 가장 자리에는 협죽도가 자라고 있었다. 프로방스는 낮에만 풍부한 빛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반 고흐는 이것을 알고 밤에서도 색깔을 끌어냈다. 반 고흐는 누이에게 설명했다. 밤은 낮보다 색깔이 훨씬 더 풍부해. 잘 보면 어떤 별들은 레몬빛 노란색이고 어떤 별들은 분홍색 또는 녹색, 파란색, 물망초색으로 빛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내가 굳이 나서지 않는다 해도 그냥 짙은 남색 표면 위에 하얀 점들만 찍어 놓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하잖아. 반 고흐는 1884년 5월 초 호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플라스 라마르틴 이번지에 노란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건물의 한편에 새들었다. 주인이 겉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지만 내부는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곳이었다. 반 고흐는 이 집의 내부를 꾸미는데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그곳이 단단하고 단순한 느낌을 주기를 바랐으며 그것을 빨간색, 녹색, 파란색, 오렌지색, 유황색, 라일락색 등 남부의 색깔로 칠하고 싶어 했다.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이곳을 정말로 화가의 집으로 만들고 싶어. 의자에서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저마다 특색을 가졌으면 좋겠어. 침대는 시골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샀어. 쇠침대가 아니고 커다란 2인용 침대 말이야. 그것이 있으니까 견고하고 지속적이고 고요한 분위기가 살아나. 내부 정리가 끝나자 그는 의기양양해서 누이에게 말했다. 여기 우리 집 외벽은 신선한 버터빛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셔터는 번쩍거리는 녹색이지. 이 집은 광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장은 햇빛을 온몸으로 받는 곳이야. 광장에는 플라타너스, 협죽도, 아카시아가 자라는 녹색 정원이 있지. 집 안에는 온통 회반죽을 발랐고 바닥에는 빨간 벽돌을 깔아 놓았어. 집 위는 강렬한 파란색 하늘이지. 이 집에서 나는 살아 숨쉬고 명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란 집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고 그 뒤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섰답니다. 반 고흐가 프로방스 화가들 가운데도 독특했던 것은 그가 중요하다고 느껴 선택했던 것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팡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원래의 모습에는 감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담게 그린 그림에는 감탄하니 그림이란 얼마나 허망한가. 나는 반 고흐의 작품에 묘사된 풍경을 살피기 전에는
프로방스에 별로 감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스칼의 경고는 예술 애호가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할 위험에 빠져 있다. 만일 화가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림에서 감탄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재현해낸 기술적 솜씨와 화가의 찬란한 이름뿐일 것이다. 그럴 경우 그림이 허망한 짓이라는 파스칼의 말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알고 있었듯이 화가는 단지 재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화가는 선택을 하고 강조를 한다. 화가는 그들이 그려낸 현실의 모습이 현실의 귀중한 특징들을 살려내고 있을 때에만 진정한 찬사를 받는다. 나아가서 파스칼이 암시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감탄했던 그림이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 그림에서 묘사한 장소에 대한 관심도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의 감상은 예술에서 현실 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 처음에는 캔버스 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지만 나중에는 캔버스가 그려진 장소에서 그런 요소들을 환영하게 된다. 반 고흐의 그림들 너머로 사이프러스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감상을 하고 탐사를 하고 싶어진 것은 프로방스만이 아니었다. 나는 독일의 영화 감독인 빔 벤더스의 도시의 앨리스 때문에 도시의 산업지대를 찾아가 보기도 했다. 독일의 사진작가 안드레아스 구루스키의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고가 도로 밑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영국의 영화감독 패트릭 헬러와 다큐멘터리 우주의 로빈슨을 본 뒤에는 영국 남부의 공장, 쇼핑몰, 공업단지 주변에서 휴일을 보내기도 했다. 아르레 여행 안내소는 위대한 화가의 눈을 통해 어떤 풍경을 보고 나면 그 풍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술과 여행의 욕망 사이에 오래된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아름다움을 만났다. 아름다움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삶 속에서 거기에 무게를 부여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의미가 있었노라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럴 땐 카메라가 하나의 방법이다. 사진을 찍으면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을 보고 촉발된 근질근질한 소유욕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우리 자신을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장소에 박아 놓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뭔가를 그릇이나 칠기상자나 샌들을 사는 것이다. 존 러스키는 영국의 미술 평론가이다. 그는 어떤 장소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의 작업의 핵심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각적인 세계의 아주 작은 특징에도 유난히 민감했다. 러스킨의 부모는 이런 감수성을 장려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자연으로 안내했고 부유했던 그의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나면 아들에게 고전을 읽어주고 토요일마다 박물관에 데려갔다. 여름 휴가철이면 이들 가족은 영국 제도와 유럽 본토를 여행했다. 단지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여행했다. 하루에 40km 이상을 가지 않았고 몇 킬로미터마다 멈춰서 풍경을 감상했다. 이것은 러스킨의 평생에 걸친 여행 방법이 되었다. 러스킨은 아름다움과 그 소유에 대한 관심을 통해 5가지 중심적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아름다움은 심리적인 동시에 시각적으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다. 둘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에 반응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탁월한 경향이 있다. 셋째, 이런 소유에 대한 욕망에는 저급한 표현들이 많다. 넷째, 아름다움을 제대로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아름다움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의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의식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이 그런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에 대하여 쓰거나 그것을 그림으로써 예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장소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테만에 워낙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한 장소에서 발을 멈추고 데싱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면 유별나다고 어쩌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데는
적어도 10분간의 예리한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예쁜 나무라 하더라도 행인을 1분 이상 잡아둘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러스킨은 빨리 그리고 멀리 여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한 곳에서 제대로 된 기쁨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즉 바구니 가장자리에 걸린 파슬리의 작은 가지 하나처럼 세밀한 데서 기쁨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사진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러스킨은 1845년에 베네치아에서 은판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 보고 그 결과에 기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썼다. 선명한 햇빛으로 만든 이 은판 사진은 아주 화려합니다. 궁전 자체를 들고 가는 것과 거의 같아요. 돌 조각 하나, 얼룩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비례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그것을 찍는 사람들 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의 열의는 사그라졌다. 사람들은 적극적이며 의식적으로 보기 위한 보조장치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대체하는 물건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보다 세상의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었다. 사진이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풍경의 진정한 소유는 그 요소들을 살피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기억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카메라는 보는 것과 살피는 것 사이의 구별, 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 사이의 구별을 흐려버린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장소를 제대로 먹으려면 줄기와 뿌리가 어떻게 연결될까? 안개는 어디서 올까? 이 나무는 왜 저 나무보다 색이 짙을까 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된다.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은연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게 된다. 나는 평생 떡갈나무를 많이 보아왔으나 랭데일 골짜기에서 1시간 동안 스케치를 해본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감상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득은 어떤 풍경이나 건물에 이끌리는 이유를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 취향에 대한 설명을 얻게 되며 미학, 즉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 다음은 러스킨의 글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간다고 해보자. 한 사람은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런 데는 취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녹색길을 따라 걸어간다. 이 두 사람이 지각하는 경치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길과 나무를 볼 것이다. 그는 나무가 녹색임을 지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반면 스케치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까? 그의 눈은 아름다움의 원인을 찾고 예쁜 것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는데 익숙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햇빛이 소나기처럼 잘게 나뉘어 머리 위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잎들 사이로 흩어지고 마침내 공기가 에메랄드빛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가지들이 잎들의 배를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것이다. 보석처럼 빛나는 에메랄드색 이끼와 하얀색과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으로 얼룩덜룩한 환상적인 지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로 섞여 아름다운 옷 한 벌을 이루는 것을 볼 것이다. 이어 동굴처럼 속이 빈 줄기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가파른 둑을 움켜쥐고 있는 뒤틀린 뿌리들이 나타난다. 잔디가 덮인 비탈에는 수많은 색깔의 꽃들이 상감 세공처럼 새겨져 있다.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스케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녹색길을 통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할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저 이러저러한 길을 따라 걸어갔다 왔을 뿐이다. 러스킨은 여행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라고 권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굳히려면 글을 써야 한다고, 그의 말로 하자면 말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 그리고 그가 빅토리아 여왕시대 말기에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그의 말그림 때문이었다. 매력적인 장소는 보통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분석하는데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러스킨의 말그림은 어떤 장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잔디는 녹색이고 땅은 회색을 띤 갈색이었다. 심리적 언어로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풀은 대범해 보이고 땅은 소심해 보였다. 그는 많은 장소들이 미학적 기준이 아니라 심리적 기준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비친다는 점을 인식했다. 즉 색깔이나 조화나 대칭, 비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나 분위기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다. 밤 11시 30분 나는 몇 시간 동안 부두를 돌아다니다가 런던시 공항에 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윈도 부두에 불이 켜진 거대한 건물들과 마주쳤다. 사무실 건물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빛이 약한 수수한 집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인접한 두 건물 꼭대기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 지역에 엷은 안개가 고르게 덮여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의 모든 층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멀리서도 안에 컴퓨터, 회의실, 화분, 플립 차트가 보였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아름답다는 인상과 더불어 그 근원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러스킨의 말에 따르면 예술만이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었다. 안개는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켰다. 안개 낀 밤은 마치 어떤 냄새처럼 우리를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때로 데려갈 수도 있다. 나는 대학 시절의 밤을 생각했다. 불이 밝혀진 운동장을 따라 걸어서 집에 가던 밤. 그리고 그때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의 차이를 생각했다. 그러자 당시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 이후로 내가 잃어버린 귀중한 것들이 떠오르며 달콤 씁쓸한 슬픔이 밀려왔다. 이제 차 안은 종이로 뒤덮였다. 내 말그림 수준은 랭데일 골짜기에서 그렸던 유치한 떡갈나무 스케치 수준보다 별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적어도 러스킨이 예술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했던 것, 고통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의 근원을 헤아려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따라가 보려고 시도했다. 러스킨은 영국 시골을 여행하다 제자들이 형편없는 그림을 제출하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는 것이 그림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림을 배우기 위하여 자연을 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자연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귀환입니다. 바베이도스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도시는 고집스럽게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파란 하늘과 거대한 말미잘을 보았고 라피아 방갈로에서 자고 킹피쉬를 먹었으며 새끼 거북이들 옆에서 헤엄을 치고 코코넛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왔다. 그러나 내가 살던 도시는 그런 나에게 무심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원은 여전히 물 웅덩이였다. 나는 집에 있다는 것에 절망을 느꼈다. 나의 삶을 보내야 할 곳 가운데 지구상에서 이보다 나쁜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았다. 한편 프랑스인 사베르 드 메스트르는 자신의 침실을 여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감히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행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도 노력도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 출발하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특히 폭풍이나 강도나 절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여행을 권했다. 이야기는 멋지게 시작한다. 드 메스트르는 문을 잠그고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로 갈아입는다. 그는 짐을 챙길 필요도 없이 방에서 제일 큰 가구인 소파를 여행한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평소의 무기력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소파를 바라보며 그 특질 몇 가지를 재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드 메스트르는 소파에서 침대를 훔쳐본다. 그는 그 안에서 보낸 밤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시트가 파자마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도 내 방을 여행하려 하지만
간신히 침대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 메스트리의 메시지를 통해 동네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는 일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바베이도스에서 돌아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난 3월의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는 드 메스트르적인 방식으로 해머스미스를 둘러보러 나섰다. 나의 관심이 새로 깨어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생겨나고 건물들이 재규정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 관한 생각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지역에 퍼져나가는 새로운 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철도 아치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지,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지도 생각해 보려 했다. 혼자 여행을 하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함께 가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의 호기심을 다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교모하게 막을 수도 있다. 사막을 건너고 빙산 위를 떠다니고 밀림을 가로질렀으면서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이 본 곳의 증거를 찾으려 할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를 입고 자신의 방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먼 땅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곳에 다시 주목해 보라고 슬며시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15년 만에 다시 꺼낸 책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읽는 기분이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정말 여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녹음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